336페이지 교재 펴놓으시고요. 자, 배우자 직계점수관 2월과세 특례라는 건데, 이게 이제 35회 시험 때 사령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봅니다. 배우자 직계점수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인데, 이월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립니다. 상속증여세법에 10년간 배우자 간에는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6억 원 증여 공제 규정을 악용해서 먼저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단기간 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회피하는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 어떤 건지 제가 먼저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겠습니다. 배우자 직계점수관 이월과세 특례는 이런 거예요. 자, 먼저 배우자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인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어떤 것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요, 다른 건 안 되고요. 증여받은 재산, 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분양권 같은 거 있잖아요. 토지, 건물,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특정 시설을 이용회원권이요. 골프연권 같은 무슨 이용회원권, 이런 것들을. 또 그 다음에 올해 2025년도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는데 뭐냐면 증여 양도일 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이요. 1년 내 증여받은 주식도 포함해서, 자, 포함해가지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이렇게 토지, 건물, 또 분양권 같은 거, 또 이용회원권, 골프연권 같은 거, 또 1년 내 양도일 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증여받아가지고 이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여자가 있고요. 자, 증여자가 있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있습니다. 얘네들 증여자, 수증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고요. 증여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그럴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하냐면 10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항상 요거 이월과세 특례를 주의하셔야 돼요. 10년 내에 만약에 증여받아서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면 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얘가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얘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자, 예를 들자면 한번 볼게요. 근데 취득가격, 이월한다는 것은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이월한다는 건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9년 만약에 3월 달에 어떤 것을 취득을 했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이때 가격은,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취득 가격은 여기에 만약에 2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증여받아서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그러니까 이 증여자 갑이 이것을 취득해서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증여를 했는데, 자, 증여한 날이 언제냐면 이게 만약에 4년 5월 달에 증여를 했고요. 그래서 수증자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5월 달에, 2024년 5월 달에. 그리고 증여받을 당시 재산가액은 예를 들어서 6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2025년 10월 달에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 가격은, 예를 들어서 양도 가액은 여기에 이제 7억이었습니다. 아니면 극단적인 예로 여기 6억에 팔아서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특례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2억에 사는데 어떤 개발 호재 등에 의해서 가격이 확 뛰었어요. 그럼 자기 명의로 주구장창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 5억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자신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증여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팔어. 그러면 양도책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잔머리 쓴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월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예요.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은 7억으로 합니다. 7억이죠. 근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양도일은 이번에 2015년 10월인데 취득일은
2024년 5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이때를 취득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율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양도채 계산 시에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가 증여자가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도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가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이율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도채액은 5억이 되는 거고요. 5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도 2019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때 수증자가 만약에 증여세, 기납부한 증여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필요경비 할 때 배웠어요. 기납부한 원래 상속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예전에 증여받으면서 냈던 기납부한 증여세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정답 질문이 이거였어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옳은 집은 골라라 해서 정답 질문이었는데 작년에 맨날 했던 거예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거 원래는 어떤 수강생은 아니 잔머리 쓰는 사람들한테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건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래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해야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냐 없냐 그러면 연대 납세무가 없어요. 연대 납세무. 왜냐하면 어차피 배우자 직기존속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연대 납세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이율과세 특례라는 게 어려울 거 없어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이용애용권, 또 양도일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 이런 것들을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10년 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된다.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속. 수증자인데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취득한 가격으로 이율하고요. 그래서 양도채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래는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이율과세 특례 문제 나오면 가불병 이렇게 써놓고 이걸 상상하면서 문제 풀어라. 계속 이제 그런 거 연습했었거든요. 작년에 문제 답 맞췄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적용 요건을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내 양도한다고요? 10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아니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이용애용권, 또 양도일 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1년 내 증여받은 주식이 올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율과세는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액 계산부인 특례와 다르다는 건데 이건 어떤 얘기는 좀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대요. 자, 무슨 얘기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할 시점에 둘이 이혼했어요. 그러더라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됐다고 이혼했다고 특례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세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사람들이 손잡고 법원에 갑니다. 법원 앞까지는 손잡고 갔다가 법원 앞에서 딱 부딪힌 다음에 판사 앞에 가지고 인상 빡빡 쓰면서 이혼시켜달라고 그래 막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하냐면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고 생각 좀 해보라고 하면 우린 생각해보나마나 끝났으니까 빨리 이혼시켜달라고 빡 성질내고 그러다가 자, 법원 바깥에서 둘이 조용히 손잡고서 집으로 가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됐어도 이혼했어도 특례는 적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둘 중에 세금 때문에 가위바위보해서 죽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하지 않고요. 또 봅니다.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사업인정부실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여러분, 내가 양도하게 된 게 수용으로 양도하게 됐어요. 특례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어차피 비과세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특례 적용 안 하고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여기 주의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이 사람들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고가주택은 나쁜 건데 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투기 목적 없고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해서 고가주택이 된 거니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일 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다음에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뭐예요? 적어요. 이거 많은 경우로 바꿔서도 나왔었는데 적은 경우. 무슨 얘기냐? 여러분 특례를 적용했더니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세금이 더 적어요. 그러면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요? 세금을 더 적게 받는데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아니 국가가 국민들이 세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특례를 적용해서 세금을 더 적게 받게 해줘야죠. 이런 분이 계시는데 국가가 땅 파서 국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요거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했더니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세금을 더 적게 받으면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자, 이래서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한다, 한다, 안 해요. 그럼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될 때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월하는 거고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 7억,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 6억이 되고 취득가액이 2게 되고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특례 적용 안 하면 특례 적용할 때 증여자 취득한 때로 가격으로 이월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자, 이런 경우는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당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경우 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또 그 다음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특례 적용한 것보다 더 세금을 적게 받을 때 또 아까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한다 한다? 안 한다. 근데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 이혼했을 때는 특례 적용한다 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세요. 이율과세 효과 납세무자는 누구냐? 수증자가요.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납세무자입니다.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한 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는데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래 기납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주는 거지 산출세에서 세액 공제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어요. 옛날에. 자, 기납부한 증여세 세액 공제한다. 아니면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거지 세액 공제 아니라는 거. 세액 공제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할 때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속의 취득식을 기준으로 취득가격, 자본적 지출액, 장특공제, 세율 등을 다 누굴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누굴 기준으로 다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다.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증여자를 기준으로 다 판단해요. 취득가격과 취득시기 등. 근데 이때 자본적 지출액이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것도 30왜 작년에 나왔었는데 지문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하고요. 자, 그래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틀려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하여튼 증여자를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율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율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고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금방 봤네. 작년에도 이거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거를 작년에 정답 주문이었고. 자, 그래서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다음에 이율과세를 적용받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그러니까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여러분,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해요? 아니에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고. 그 다음에 고자의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 그 배우자 양도항시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포함.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도 특례 적용합니까? 아니에요. 사망으로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입니다. 이거는 항상 세법은 포함제에 나면 꼭 확인하셔야지 포함인지 제외인지. 그래서 제외하고요. 포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자가 사업인정호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시법 같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이율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자, 수용은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수용은 특례 적용하지 않고. 5번 이율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율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국가가 땅 파서 국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출이 됐었는데 작년 시험에 정답 지문이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출문제 보다 보면 기출문제에서 정답 아니었던 게 다음에 나중에 출제가 될 때 그걸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떻든 간에 기출문제를 잘 해놓으면 이해해 놓으면 그게 또 다음에 언젠가 또 정답으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였어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여기 또 잘 보셔야 돼. 이제 마지막 구비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라는 게 있는데 증여 후 우회양도라는 게 있고 저가양도 고가양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 337페이지 337페이지입니다. 펴놓고요. 또 역시 제 설명을 듣습니다. 자, 이거 먼저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거 이런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특수관계자 간에 여기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자, 부당행위로 계산을 해요. 부당하게 계산을 하면 그 부당하게 계산된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자,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보세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했다가 증여 후 우회양도가 있고요. 증여 후 우회양도가 있고, 제목은 뭐 각자마다 조금씩 틀려요. 증여 우회양도가 있고,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제가 증여 후 우회양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증여 후 우회양도요. 증여자가 있고요.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고요. 그리고 제3자가 있습니다. 증여 후 우회양도가 나오면 항상 이제 나중에 갑을병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아까 이율과세 특례는 갑을병 내려오는 그림. 이렇게 놓고 이제 상상하시면서 문제 푸는 건데, 증여자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자와 수중자는 어떤 관계냐면 친족 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다가요, 증여를 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수중자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똑같아요. 10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합니다. 제3자에게. 근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율과세 특례와 달리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수중자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건데,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A, 수중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요 B, 이 두 개 합친 게요. 잘 보세요.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요,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얘가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이요. C, 요거하고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을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요게 더 뭐하냐면 더 적어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적을 때는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싹 부인해요. 그래서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요,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기납부한 증여세, 이것도 시험에 한번 물어봤는데 기납부한 증여세 요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했죠?
근데 1월세 특례. 근데 증여 후 양도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용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얘네들께 계산을 싹 부인하기 때문에 또 양도소득세 수용자한테 부과하지 않고요.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면 당초 증여자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 등을 다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증여자와 수송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증여자와 수송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증여자와 수송자는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아까 얘는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서 연대 납세무가 있는데, 아까 이율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점유소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증여 우양도는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차이점. 자, 그러면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증여 우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아까 이율과세 특례는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죠? 얘가. 근데 증여 우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거 싹 부인하기 때문에 얘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자가. 자, 그리고 차이점. 이율과세 특례, 증여 우양도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데, 아까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연대 납세무가 있는데 증여자 수용자 사이에, 근데 이율과세 특례는 연대 납세무 없다는 거. 아셨죠? 이런 차이점들을 비교합니다. 공통점은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취득가격, 취득시기는. 이 얘기예요. 이게 증여 우양도 이게 부당해이산 부인 특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가 처음에는 이거는 주로 삼촌과 조카, 사촌지간, 형제지간으로 주로 나와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기 특수관계자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점유소득은 제외합니다. 시험 문제가 처음에 특수관계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지문에 이때 증여자 수송자가 배우자 직계점유소득가 아니라면 이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배우자 직계점유소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하면 이게 이 부당해서 부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증여 후 우양도가 우선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 특수관계자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점유소득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요거고.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번에 이제 저가양도, 고가양수 요걸 설명드릴게요. 부당해서 부인 특례. 자, 여기 봅니다. 이거는요, 특수관계자 간에도 역시 남남 사이에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산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해야 돼요. 자, 이거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남남 사이는 적용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아니어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야지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그건 이제 상속증여세법 용어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반대는 생각하지 말고,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됩니다. 또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높게 취득해야지. 그래서 헷갈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우냐면,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다 같이 해보리 봐도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양도 하거나 고가양수. 아직 여러분들 세법 고수의 길은 여러분 아직 멀었어. 여름이 지나고 청포도가 익어가고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고수의 길로 서서히 접어드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냥 배움의 단계고 고수의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래도 세법 고수를 염원하면서 큰 소리로 다시, 자, 부당해산 부인 특례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특수관계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저도 세법 고수인지 확인하고, 그랬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자, 금액으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금액으로 이게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자,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해당된다.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시가로 계산.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데요. 시가 보세요. 10억 원짜리인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얼마냐면 을이 지급한 대가가 거래가액 대가가 만약에 9억 원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다시 보세요. 시가 10억짜리인데 갑이 양도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이게 9억 원이에요. 시가 10억짜리 9억 원에 팔았어요. 남남 사이 같으면 시가 10억짜리 9억에 팔든 7억에 팔든 뭐 누가 말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자 시가보다 뭐하게 거래했어요? 낮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왜 해당되잖아요. 그럼 따져봅니다. 시가 거래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는 1억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그럼 시가 10억의 5%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10억의 5%는 얼마예요? 5천만 원. 자, 이상 차이가 나죠? 1억이니까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1억이니까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 그러면 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얘들을 뻔하잖아요. 자, 부당행위로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요. 자, 무엇을 양도가격으로 다시 계산한다고요? 시가 10억 원을 요것을 이때는 시가 10억 원을 요것을 양도가격으로 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부당행위성 부인특례. 얘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주인공 갑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였고 다시 그러면 가서 보겠습니다. 부당행위성 부인특례, 증여우양도, 저가양도, 고가양도. 자, 쭉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또 기본서 줄을 못 거드리고 있는데 기본서 줄 거드리다 보면 오늘 너무 늦어져가지고 일정이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양도수기 부당행위 계산,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수기는 고저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고저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저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 금액을 관할 세무장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 또 특수관계자 간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 간에 높게 취득하거나 이랬을 때 부당행위성 부인특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증여 우회양도부터 보시면 적용 요건이요. 고자가 특수관계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배우자 직계점속은 제외합니다.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10년 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인데 자, 조세 부담 감소가 있어야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A에 따른 다음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봅니다. A에 따른 세액이 B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증여받은 자의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아까 그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요? 이 A가 이거보다 적을 때요. 아까 수증자보다 많은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 이거보다 뭐 할 때?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적을 때. 자, 그럴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 얘기고. 자, 그러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봅니다. 물론 양도수익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자, 만약에 실질적으로 귀속이 됐다,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잔머리 쓴 게 아니니까 을을 기준으로 다 계산합니다. 자, 을이 양도세 납세무자 되는 거고 다. 자, 그게 실적인 귀속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잔머리 쓴 거라는 얘기죠. 예. 자, 적용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직계점속 간 이월과세 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떤 게 먼저 적용된다고요? 이월과세 특례가 먼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커. 자, 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이 양도세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더 커. 그럼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수증자 을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효과요. 자,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당해서 봅니다. 얘 이렇게 잔머리 굴린 거 싹 부인하고, 다만 양도수익이 해당 수송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는 잔머리 쓴 게 아니니까 수송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하여튼 잔머리 썼을 때 직접 양도당해서 봅니다. 당초 증여자가. 또 당초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일까지로 보기한 계산하고, 그 여러 가지 증여자를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다. 취득 가격과 보기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여러분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증여 우회 양도는 싹 부인하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납세무.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월과세 특례는 연대납세무 없는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증여자 수송자 사이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불법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자, 여기 시험에 이미 다 물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저가양도 고가양수입니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아까 그 사례 설명드렸어요. 시가 10억짜리를 9억에 양도했다. 특수관계자간에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 그러면 얘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하기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기업과 같은 저가양도 고가양수 부인 규정의 적용 시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시킨 요소로 인정되는 때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 아까 그랬잖아요. 시가 10억짜리를 9억에 양도했어. 그러면 시가 거래가 차이가 1억밖에 차이 안 나. 3억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 5%. 10억에 5%면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죠, 아까? 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까. 네? 여기. 자.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면 시가에 5% 이상 차이가 났죠, 지금?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하러 다시 계산한다, 10억을. 네? 갑이 입장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풀어보니까요. 자, 삼촌이 조카에게 시가 10억 원의 국내 소재 토지를 조카에게 9억 원에 양도했다면 부당의 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OX요. 예? 계산이 필요한가요? 자, 시가 10억짜리를 9억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삼촌, 조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로 양도했죠? 저도. 그럼 이제 따져봐야죠. 조세 부담 감소가 있는지. 시가 거래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 차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나 따져봐. 10억에 5%니까 얼마?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1억이니까.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자, 양도가액 을 뭐로 계산한다? 시가 10억 원을 이것을 양도 가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OX요. 금방 해놓고서 부당예산 부인 특례가 적용되잖아요. 자,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이월과세 특례 부당예산 특례 비교는 여러분들이 거기 표 교재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요. 교재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냐면 340페이지 이 표 있죠? 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이월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중속 관계고 증여 수송자가. 자, 부당예산 부인 특례 증여 후 양도는 이월과세 규정되는 배우자 직계중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고요. 그 다음에 이월과세 특례는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양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도 올해 추가됐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자 직계중소로부터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됩니다. 근데 부당예산 부인 특례는 모든 양도자산 다 되고 공통점은 증여받아서 양도에까지는 둘 다 몇 년 내? 10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이월과세 특례는 수종자가 납세무자가 되는데 증여 후 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면서 봅니다. 잔머리 굴린 거 싹 부인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이월과세 특례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부당예산 부인 특례는 싹 걔네들에서 계산을 싹 부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연대납세무가 없죠? 배우자 직계중속은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 없어요. 근데
부당해선 부인 특례 증여 우양도는 증여자 수증자 사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봐서 조세 부당 감소가 없어도 이율 특례는 적용하는데 부당해선 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데 그 판단을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판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고 돌아가서는 양도세보다 두 개에게 합친 게 이거보다 뭐 할 때? 적을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고,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시가 거래가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면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취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 다 공통점. 누굴 기준으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다 공통점이에요. 그잖아요. 둘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 공통점입니다. 다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율과세 특례도 이것도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지만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얘기고. 좋습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여러분 교재 341페이지입니다. 이 납세 절차는 뭐 다 우리가 지난 기본 이론 때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쭉쭉 우리가 이제 이것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기를 드시고 오늘 수업은 진도 나갈 때까지예요. 다 저 납세 절차는 다 공부했던 거니까 쭉쭉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음 순환에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고개 들으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조금만 더 힘을 냅니다. 자, 본인 스스로한테 야 마지막 우리 저 심화일은 마지막 9주차까지 잘 버텼다. 자, 본인 스스로한테 이렇게 한번 아이고 고생 많다 이렇게 한번 좀 응원해주고. 자, 양도세 납세 절차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 봅니다. 먼저 개요 및 납세지역 관할이요. 납세지 관할에 관한 건데,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국세는 집값과 모습 일부라고 어디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자,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때 부동산 소재지다. X입니다. 자,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거기까지 뭐라고 해요? 거기다 세금 내든 집값권 가까운 곳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원칙 거주자일 때. 비거주자다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마돈나의 주소지는 미국이니까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에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지,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거 없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정신고 납부는 안 하면 가산세고 확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인데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자, 예정신고 납부부터 보겠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양도 차손이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처럼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할 때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소득세법 중에 따라서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인데,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미리 세금 낸 게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납세자가 조세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얘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수시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때 낸 게 있어요. 이번에 예정신고 납부 정식으로 하면서 그때 세금 낸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시험에 한 번 나왔죠? 정답 질문으로 이게. 수시부가 있을 때, 세액이 있을 때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X입니다. 세금 미리 낸 게 있으면 공제하고 빼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분기 아니고, 자, 써놓으셔야 돼. 기본이론 들었던 분들은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지금 341페이지 받고 342페이지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인데 여기다가 분기 X해 놓으세요. 분기의 말일로부터 이러면 틀리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예정신고기한테 한번 구해보셔야 되는데, 자 2월 만약에 14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양도일이 2월 14일이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입니다. 예정신고기한. 2월 달에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월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달의 말일입니다. 4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럴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금 청산일은 4월 13일, 허가일이 5월 2일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0일입니다. 이 사례에서. 허가일이 5월 2일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하냐면, 아니 만약에 이런 경우도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도 하면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니까 4월 14일 날 양도세 신고 납부했어요. 예정신고 납부.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 되잖아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유동적 무효 상태 있잖아요. 허가 못 받으면 다 꽝 되니까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의 반대속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허가구역에 해지 있었으면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또 보세요.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자, 얘는 몰아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분기 아니에요. 반기지.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 딱 정해져 있어요. 주식을. 하반기 주식을 팔아서 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1월 31일. 그러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자,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자, 이거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나오고 또 한 2번 나오는데 지금 부담보증의 경우 제가 작년에도 맨날 부담보증의 이거는 상식처럼 기억하라고 했는데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자,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될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보증여만 몇 개월? 3개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2개월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2개월로 바꿔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특이하니까. 자, 2개월로 바꿔서 나왔고 부담보증에만 3개월이고 신고효과. 자,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불성시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부정무신고, 부정과서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서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 10만 분의 21로 납부정하산세 적용됩니다. 똑같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 그 다음에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세공제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정신고가 옛날에는 임의적이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하면 세금 조기 확보에 협력했다고 그래가지고 산출세에서 세공제 혜택이 있었어요. 몇 프로씩 세공제 했었는데 지금은 예정신고 납부가 강행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세공제 혜택 없습니다. 소방관이 불나는데 불 껐어요. 용감한 시민상 안 줘요. 경찰관이 도둑 잡았습니다.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근데 다만 소방관이 불 끄다가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경찰관이 도둑 보고 무섭다고 도망가면 처벌받습니다.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공제 혜택 없다. 양도소득 확정신고납부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비준 확정신고납부요. 자, 확정신고납부도 보세요.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까 양도책이었거나 양도차손일 때 예정신고 해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할 때
앞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보고 있냐면 34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이 납세의무자 부분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3번 보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양도세 확정시효납부에서. 자, 그럴 때 확정시효납부의 경우에도 보세요. 앞에서 예정신고 산출세, 예정신고한 게 있다, 신고납부한 게 있다거나 결정 경정한세가 있다거나 수시부가세가 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을 때는 확정신고납부할 때도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하여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미리 세금 낸 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기간이요. 확정신고기간은 양도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기간으로 합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 그 얘기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344페이지 맨 하단에. 자,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정신고납부든 확정신고납부든 지금은 다 강행적이라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세액공제 혜택 없어요. 용감한 시민 이상 안 줍니다. 당연히 헤아렸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 생략 중요하죠 여러분들? 교재 345페이지 안가로 2번입니다. 확정신고 생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신고 했어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뭐하러 또 해요? 서로 바쁜데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예정신고했더라도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어떤 거냐? 그 교재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안가로 2번에 345페이지. 여러분 요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요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발생했습니다. 4천만 원. 자, 요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자,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서로 바쁜데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면 틀려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또 토지를 팔았어요. 양도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양도수익세는 인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양도수익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다. 50%, 40%. 그럴 때는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든 합쳐서 90%를 계산하든 결론 똑같은데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면 얘기가 틀려져요. 두 개가 누진세율 대상이면. 자, 과세표는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조금 받아서 세금 요만큼 내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조금 받아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7천으로 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그러면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이거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따로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계산 달라진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더라도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확정신고납부 불이행했다 가산세 적용되는데 확정신고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똑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확정신고납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었어요.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관련해서 이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가 됐었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요.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던 이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옛날에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고요.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고. 자, 또 봅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또는 과소신고했다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 무신고했던 것을 신고한다거나 예정신고 때 과소신고했던 것을 다음 연도 5월 달에 수정신고를 한다거나 그러면 자,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깎아줍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 20%인데 절반 깎아주니까 10%, 과소신고 가산세 원래 10%인데 절반 깎아주니까 5%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완전 남남은 아니고 동문수학간 짝이다 보니까 예정신고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절반을 깎아줍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아셨죠? 그래서 예정신고 불이행한 경우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했다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산세는 적용하는데 다만 깎아줍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면 반드시 양도리 속한 달에 만료도 2개월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근데 다만 혹시라도 안 했다, 예정신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 그나마 가산세 좀이라도 절반이라도 줄어듭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 이해하시고. 자, 요거 감정가액 또는 환산출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 시험에 2번 나왔었죠. 봅니다.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이요. 증축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한 경우 한정해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양도하는데 건물을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합니다. 자,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이면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자 5년 내 양도를 하는데 만약에 보세요.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페널티를 줘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감정가액의 5%, 환산취득가액 중에 있으면 환산취득가액 몇 프로?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말은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건물 신축 증축하고 나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는데 취득가격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페널티를 주는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 5% 가산세입니다. 이거 3년 내로 바꿨었고 100분의 5인데 100분의 3으로 바꿨었고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감정가액 5%, 환산취득가액 중에 있으면 환산취득가액 5%인데 산출세액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바꿨어요. 산출세액 5% 아니에요.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숫자 발 앞에 있는 것 같이 해봐야지 고수예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했다. 그러면 감정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는 거지 산출세액이 5% 아니라는 거 아셨죠?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여기 앞에서 한번 봤어요 이거. 자, 우리 물납으로 넘어갑니다. 345페이지 중요했고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46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만 힘내시고 물납. 자,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는 물납 허용되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채권으로 양도세 물납할 수 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토지보상 채권으로 양도세를 물납할 수 있다. 보면서도 대답을 못하고 안 된다고요. 물납은. 자, 어떻든 간에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종부세 양도세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되는데 보세요. 재산세 종부세는 우리 집 재산세나 종부세 얼마 넘게 낸다 그럴 때 제가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1,000만 원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고, 자,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2개월. 그래서 362. 분납기한 헷갈려 하는 분들
저 어떤 수강생이 저 분납기한이 헷갈려요 자꾸. 그런데 362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362 이렇게 기억합니다. 362. 그 다음에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재산세, 종부세는 250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자, 500 초과로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 자, 재산세는 500만 원 이하일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에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외우더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했는데 재산세 납부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얼마? 150만 원짜리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까먹어서 벌써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00이다. 500이 할 때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납부세액이 종부세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400에서 250 뺀 금액이니까 얼마? 150만 원 분할 납부. 표현만 다르지 둘 다 의미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세액이 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50만 원입니다. 그 사례를 딱 외워둬야지 서술형으로 이거 바꿨을 때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자,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350. 이거. 양도세는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이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1천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납부세액이 1,200이다. 1,2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양도세 납부세액이 1,2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200. 1,000 내고 나머지 200. 그 다음에 1,400일 때 양도세 최대 분납 가능 금액 400. 1,8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800. 이렇게 강의했는데 시험에 정답적으로 나온 게 이거라고 했었잖아요. 양도세 납부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600만 원이다. 맞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못 맞히고 자, 1,6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600. 1,000 내고 나머지. 제가 맨날 1,200일 때 200, 1,400일 때 얼마? 400, 1,800일 때 800 이렇게 해놓고서 1,6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600. 이것도 못 맞히면 어떻게 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2,0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세액이 2,400이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2,400일 때 1,200. 자, 3,200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600. 이런 식으로 절반까지요. 여러분,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부가세는 납부세액에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예외적으로 감면세액이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지방소득세가 양도세, 부가세로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예요. 부가세가 아니에요. 자, 여기 결정과 경정 여기 처음 배우는 건데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결정 경정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징수와 환급 살짝 한번 볼 거예요. 보세요. 결정 편하게 봅니다. 줄 안 그셔도 돼요.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할자 또는 확정신고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고액 과세표준과세액을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해요. 납세무자가 신고 안 하면 관할 세무장이 결정합니다. 세금 계산해요. 그 얘기고. 그럴 때 납세무자가 신고를 했는데 탈루나 오류 있는 신고를 했어. 그럼 고쳐야죠. 그러면 관할 세무장이 경정 고칩니다. 또 고치는 게 재경정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결정 경정 방법. 자, 납세지 관할 세무장 지방국세청장은요. 결정 경정할 때 역시 관할 세무장이 결정 경정할 때도 관할 세무장이 세금 계산할 때도 실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근데 확정신고무자가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실거래가액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져요. 전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부 기재가액 실거래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고. 자, 납세무자가요. 확인된 실거래가액이 납세무자가 신고 가액과 이런 게 다르다 그러면 이제 확인된 실거래가로 이제 경정 고칠 수 있어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확인된 실거래가액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로 고칠 수도 있고요. 관할 세무장이. 자,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자, 우리가 이거 인정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축에서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요.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축결정 경정했어요? 매, 감, 기. 환이 왜 들어가? 양도가액이니까. 양도 당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축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고 환산취득가액들은 틀리고, 콕 집어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축에서 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였잖아요. 매감기, 매감한기 이것도 못 외우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맞다, 들었다. 매감한기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골사파 여러분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기, 취득 당시 실거래가 불명하다 매감한기. 아셨죠? 까먹었으면 다시 또 상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러면 다음엔 다 이제 여러분 안 까먹습니다. 이제. 자, 양도소득세 징수 이게 어떤 거냐면 348페이지 한번 보세요. 348페이지 양도세 징수 환급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도세 징수 348페이지입니다. 결정위한 징수. 납세지 관할 세무사는 고자가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의 전부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미납된 양도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어떻게 합니까?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성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추가 납부세액의 징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정답쯤으로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양도소 과세금과세액을 결정 경정한 경우에, 자, 양도소 총결정세액, 관할 세무장이 다시 계산한 세금이, 말하자면 다시 계산한 세금이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납세자가 낸 세금이 있는데 결정 경정한 세액이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세금을 초과해요. 자, 그러면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 부족한 만큼을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징수하느냐? 고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징수합니다. R30. 우리가 취득세에서 매 30,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일로부터 30일 내 지자체장한테 통보하거나 신고해 줬었죠. 취득세에는 다 60일인데 딱 하나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만 매 30, 30일이고,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매 30. 양도소득세에서 자, 납세자가 낸 세금보다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세금이 더 많아요. 다시 계산했더니. 그러면 부족액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알린 날로부터, 고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징수. R30입니다. R30. 자, R30이고. 자, 요 금액이라는 게 뭐 읽어보면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인데,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관할 세무장이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이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보다를 초과해. 더 많아. 그러면은 납부한 세금이 부족해. 그러면 알린 날부터 30일에 징수입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양도세 환급이 어떤 거냐면 거기 348페이지 3번 양도세 환급인데 보세요.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납세자가 아까 납부한 세금이요. 관할 세무장이 다시 계산한 총결정세액을 초과해. 그러니까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 그러면 그 초과하는 세금,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때는 환급하거나 돌려주거나 아니면 국세나 다른 강제징수비에 충당합니다. 그죠? 충당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이거 한번 나왔던 것이 그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을 때 총결정세액보다 그럴 때 이제 이거 60일 내 환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환급 기간은 없어요. 이거는 뭐 60일 내 법에는 지금 소득세법에 60일 내 환급해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환급하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한번 읽고 징수 환급이 뭔지 알고 갑니다. 자, 세금을 납세자가 낸 거보다 과세권자 다시 결정한 세액이 더 많을 때는 부족액만큼 R30, 알린 날부터 30일에 징수하고,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이 관할 세무장이 다시 결정한 세액보다 납세자가 낸 세금이 더 많아 그러면 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세금이 충당합니다.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고자 갑이 2025년 5월 15일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합니다. 다른데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에 당해 거래 외에 다른 양도 없고 답장은 독립적입니다.
조준 조건에 고려하지 않는다. 자, 2025년 7월 30일까지 와세 표준을 납세에 관할 세무장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5월 15일에 토지 양도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양도했으니까, 자,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맞고. 만약 부담보 중에 채무에 대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라면 7월 31일까지만 예정신고할 수 있다. 자, 부담보 증액의 경우는 양도에 속한다. 말일로부터 부담보 증액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만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5월 15일이면 양도에 속한다. 말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6, 7, 8, 8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만 틀렸습니다. 예정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납부기한 경과 2개월 내에 최대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여러분, 납부할세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0만 원이요. 그러면 자,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 500만 원. 납부기한 지나서 분납기한 362,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362. 맞네요? 그렇잖아요. 500만 원 최대 분납할 수 있다. 1,500일 때 1,000 내고 나머지 2,000 이하일 때는 1,000 내고 나머지니까. 자,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특공제는 공제하지 않는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장특공제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국외자산의 경우는 자,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공제하지, 이거 또 오해가 생겼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공제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장특공제는 안 해주고. 국외주택에 대해서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무가 있다는데, 자, 거주자잖아요. 거주자고 얘가 그러면은 국외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고수 등 고주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은 1번. 자,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뭐가 꼬였다 이게. 다른 게 돼버렸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자, 다른 게 그렇네. 자, 그래서 아까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예. 2번이 틀렸죠? 참, 요거 7월 30일까지 요거 틀렸죠? 이거 2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가 제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엉뚱하게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화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외산 양도소득세 봅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요.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국외산 양도소득세는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이제 나갑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목운동부터 하나씩.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지난번에 몇 번을 좀 빨리, 특강 때문에, 오후 특강 때문에 빨리 끝냈더니, 원래 제 레퍼토리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오버됩니다. 국외재산 양도소득세입니다. 시험 문제 30, 31, 32 나왔고 33 출제 가능성 낮다고 그랬고 34 출제 가능성 낮다고 했는데 제가 35회 시험 때는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다시 주의하시라고 막 강조드렸는데 작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별표 2개 해놓고 기본적으로 종합문제 대비해서라도 봅니다. 자, 납세무자 누구냐? 국외산 양도시 납세무자는 자, 양도일연제 계속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4년, 3년 주소 고소 둔 고자는 납세무 없어요. 비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인 자산 양도했을 때 당연히 납세무 있어요. 근데 마돈나가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팝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거 우리하고 먼 관계가 있어요. 납세무 없습니다. 비고자. 거주해야 되는데 5년 미만 주소고소 둔 고자는 4년, 3년 주소고소 둔 고자는 국외재산에 대한 납세무 없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고소 둔 고자만이 국외재산 양도세 납세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 교재 표 349페이지 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요. 다음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국 돈을 차입해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자, 해당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오른쪽으로 바꾸면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제외합니다. 환차익은 제외한다. 이거 제외한다가 포인트고. 그 다음에
국외산 양도시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대상이에요.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아니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인데, 다만 이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산 양도시에는 등기된 것만 대상이었는데 국외산 양도시는 등기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중미 전 세계 부동산 어떻게 등기부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국외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출은 보세요. 실거래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실거래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내자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외자산인데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는 국외산 양도시에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지. 참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아니라 국내자산을 양도했을 때 원칙 실거래가로, 그 다음에 또 불분명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했어요. 매감기, 매감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국외산 양도시에도 똑같아요. 국내산 양도와 똑같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다만 여기 잘 보세요. 시험에 몇 번 나온 것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소지하는 자산의 국가 양도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몇 번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 여기 보세요. 국외산 양도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여야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실거래가액 확인되면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 적용할 수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해서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 실거래가,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시가로, 시가 확인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평가 방법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거래를 했으니까 달러나 엔화나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 필요금비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외화를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국외산 양도세, 양도세 계산 시. 근데 요거 포인트 수령하거나 수령일 또는 지출한 날 현재인데 등기일 현재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용일 중 빠른 날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봅니다.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는 중 빠른 날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보고요. 세율 봅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국내산 양도시는 미등기했을 때 70%인데 국외산의 경우에는 미등기 이런 거 없어요. 세율. 자,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얘기합니다. 국외산 양도시에는 무조건 세율은 6에서 45%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1년 미만부에 또 50% 이런 거, 주택 70%, 60% 이런 거 없습니다. 국외산 양도시에는 70, 60, 50, 40% 비례세율 없습니다. 무조건 국외산 양도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45% 추가세율만 적용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데.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 공제. 외국에서 세금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부과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외국에서 세금 낸 거는 공제를 해주는데,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세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산 양도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일 때는 여기 보세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출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선택 공제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재산 준용 여부요. 분할 납부는 되는데 물납 안 됩니다. 여러분, 국외산, 국내재산도 물납 안 되는데 당연히 국외재산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 물납하면 골치 아프니까 물납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돼요.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다른 나라 국가경제가 신경 써서 장기 부유도 안 해줘요. 유도 안 해주고 장특공제 안 돼.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산 양도시도 적용합니다. 깔아줘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국내재산 양도의 준용 규정,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재 지금 몇 페이지 나오는 얘기냐면, 여러분 몇 페이지 나오는 얘기냐면 352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비과세 양도수 규정을 준용, 국내재산 양도에 관한 비과세 양도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국외에 있는 1세대 1주택, 해외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네요?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받아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국내
자산의 비과세 양도소 규정이 어떤 거냐면 양도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1주택만 비과세 해주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이 국내 규정을 준용하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안 해줘요. 국내 1주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여기 준용하지 않는 거. 자, 미등기, 등기와 관련한 내용 적용 없어요. 그 다음에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아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고. 또 결성금 통산의 배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작년 시험에 이게 정답 질문이었는데 국내 우리나라에서 양도 소득이 발생했어요. 해외에 있는 자산 양도에서 결손금 발생했어요. 해외에서 발생한 국외산 양도시 결손금과 국내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 금액을 결손금을 서로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결손금 통산 안 하고 양도의 정의도 적용되지 않고 단기 보유 자산에 대한 70, 60, 50, 40% 이런 거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율은 무조건 6에서 45%지 70%, 60%, 50%, 40% 적용된다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6에서 45%만 적용돼요. 국외산 양도시 세율은. 또 기준시가에 관한 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중미, 유럽 안 되잖아요.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거 적용 없어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도 적용이 없어요. 우리가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 때 보세요.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 때 기본서 이런 게 나와요.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이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근데 자 국내 자산 양도시에는 우리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했잖아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없어요. 왜냐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게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하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한다? 3, 7, 1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 미등기 0.3이잖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것이 국외산 양도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합한 금액을 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한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요, 이거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내 예산 양도와 비교해서 여러분이 쭉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설명 다 드렸고, 하여튼 장특공제 안 되고, 기본제 되고, 물납 안 되고, 분할납 되고, 이런 것도 쭉 비교해서 봅니다.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또 끝까지 문제가 하나 나오네. 자, 봅니다. 고작합은 2019년에 국외에 한 채 주택을 미화 10만 달러, 일부가 외화 차입금이었습니다. 취득했고 2025년에 동주택을 미화 20만 달러 양도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 갑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고주합니다. 그러니까 국외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갑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문제를 차감하게 계산한다. 제가 금방 얘기했습니다. 자,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하고 필요경비 계산 문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기준시가에 관한 거라. 아니고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지 필요경비 계산 문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맞습니다. 환차익 제외하고 이런 것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장특공제 안 되고 이런 것들. 자, 아유, 마지막이라 우리 심화 이론 마지막 강의라 시 한 편 보고 갑니다. 멈추지 마라 김동혁.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멈추기 마련이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멈추기 마련이다. 그러니 먼저 멈추지 마라. 비바람 멈출 때까지 가고자 하는 길 가다 보면 분명 해가 뜰 테니. 여러분 공부 출사표 던졌는데 여러분 조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멈추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좌우지간 이 시험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서 심화과정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여건 속에서 정말 힘겹게 내일을 위해 오늘은 묵묵히 수험 준비하는 수험생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자, 봄날에 찬란한 햇살을 부서지는 거리를 묵묵히 걷고 또 걷자. 조각바람에도 자꾸만 마음 흔들리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자, 여러분
결코 다짐 변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우리 다음 순환에도 계속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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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